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초청 특강의 이호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세계화의 조류를 타고 변혁되어야 할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법체제도 아마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초청 특강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법학교육이라는 주제로 미국 하버드 법대 학장이신 로버트 클라크 교수의 강연 실황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미국 하버드 법대 교수를 지내시고 미국 뉴욕 주립대 법과대학 석좌 교수이시기도 하죠. 현재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회장이시고 민사판례 연구회 회장, 그리고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회장, 한편 서울대 법대 학장님을 역임하고 계시는 송상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송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계화 시대의 법학교육 주제 강의를 듣기 전에요. 로버트 클라크 교수에 대해 좀 알고 지나가는 것이 강의를 듣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라크 학장님은 뉴올리언스에서 타생을 해가지고 성년이 될 때까지 천주교 수도원에서 자라서 바깥 세상을 몰랐던 분이신데 그 역시 종교와 철학에 몰두해가지고 그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그 후에 이제 생각한 바가 있어서 하버드 법대 진학을 하셔가지고 하버드 법대를 1등으로 졸업을 하신 분입니다. 아, 대단하신 분이군요. 네, 그 후에 이제 그 학생 대여장학금 내니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2년 일을 하시다가 그 먼 처음 예일 법대 교수로 가셔서 한 4, 5년 계셨고 그 후에 이제 하버드로 오셔서 79년에 오셨군요. 한 10년 교수를 하면서 회사법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89년부터 지금 학장을 하시고 계신데 이분이 몇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있으세요. 그 회사법 강의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좀 딱딱하니까는 가끔 본인이 교실에서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세요. 강의하는 도중에. 그렇게 재미가 있으신 분인데 역시 미국에서는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100대 법률가 중에 한 분으로 늘 뽑히시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이십니다.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군요. 사실 우리 생활이 법에 묶여 있고요. 그리고 이 법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대해서는 아주 먼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세계화 시대의 법학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강연의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뭐 세계화다 뭐다 우리나라도 합니다만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부의 변화, 국제적인 변화 때문에 결국 그 법학 교육도 그에 따른 어떤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외부 세계의 변화가 법학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그 현상 진단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그러면은 법과대학들은 어떻게 변신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길러낸 여러 가지 판사, 검사, 변호사, 기타 이런 법률가들은 또 어떤 식으로 새로운 역할을 찾고 변신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 미국의 입장이니까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이 또 우리 같으면은 서울 법과대학이 어떤 식으로 변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아주 요령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법률 전문 직업의 변화와 그 변화가 법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의 법률 전문 직업의 성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성장의 원인 몇 가지에 대해서 그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논하고자 합니다. 1960년 미국엔 법률가가 인구 627명당 1명이었습니다. 그 30년 후인 90년엔
그것이 310명당 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30년 기간의 후반 동안 법률가의 수는 인구 증가율보다 5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통계에 의하면 1994년 현재 73만 5천 명의 법률가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996년에서 97년의 아큐페이셔널 핸드북에 의하면 1994년에서 2005년 사이에 미국의 법률가 수는 25%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2023년에 이르면 법률가의 수가 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주목해 주십시오. 첫째, 미국에서의 법과 법률가의 증가는 인구와 경제 규모의 증가보다 훨씬 더 빨랐으며 이러한 차이는 붐이 있었던 1980년대 몇 년 동안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사실 2차 대전 이래 계속 지속됐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위스콘신 대학교 법대 마크 갈런터 교수에 의해 수집된 다른 증거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은 경우에 법과 법률가에 대한 의존이란 면에서 미국을 점점 덜 닮는 것이 아니라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이 시 및 그에 속하는 복잡한 기관들이 부상함에 따라 법률 업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브뤼셀은 모든 사람들이 달리 입증이 없는 한 법률가로 추정될 지경에 이른 워싱턴 DC와 비슷해졌습니다. Even in Korea, Taiwan and Japan, where there is a tradition with a profession. 법조계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마치 독점 사업자처럼 행동하는 한국, 대만 및 일본에서조차도 정식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배출을 증가시키려는 강력한 압력이 생겨났고 다소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동유럽과 과거의 소련에서는 민주적인 시장 경제를 위한 하부 구조의 형성을 도울 법률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거의 충족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요컨대 법과 법률가는 세계 각국에서 대부분 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미국에서의 성장은 이제 절정에 달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대에 대한 지원자 수가 35년 이상 비상한 증가를 보인 후 전체적으로 미국의 법대는 4년간 약한 하락세를 경험했습니다. Very rapid growth in applications from U.S. law students or college graduates. There has been a decline, a modest decline for 4 or 5 years. At the same time, at places like Harvard, which are international, 다른 나라들 다수가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기에 미국에서는 법률 전문 직업이 성숙돼 그 성장이 느려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최근 하버드에서 법학을 공부하길 원하는 외국 학생들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가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법률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법률가들은 사람들과 조직들 간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규칙 및 규범을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들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규칙을 창조, 발견, 해석, 변형, 적용, 그리고 집행합니다. 그들은 규범적 규율의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규범적 규율엔 다음과 같이 적어도 6개의 개별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입법. 둘째, 행정입법. 셋째, 사적인 거래 체결, 예컨대 계약 체결. 넷째, 적용되는 규칙을 고려한 상담 및 기획. 다섯째, 중재와 조정과 같은 비사법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여섯째, 소송 또는 법원에 의한 규칙의 집행.
법률가를 이같이 이해하는 경우에는 법률가를 법정에서 소송 대리를 하는 법조인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가들의 대부분은 소송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들의 업무는 제가 위에서 제시한 법률가 업무의 포괄 개념에 부합합니다. 또한 법률가들의 업무를 공식적인 법, 즉 정부가 제정한 규칙과 동일시하지 아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법을 다루는 것은 법률가들의 업무의 일부를 차지할 뿐입니다. 그것을 법적인 업무의 배타적 기준으로 만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법률가들의 다수는 대부분 사적 규율을 수행하고 있거나 그들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규칙을 만드는 것을 돕습니다. 공식적인 규칙과 사적인 규칙들을 복잡하게 혼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들은 기업 간의 계약을 협상, 초안 작성 그리고 해석하는 데 시간을 소비합니다. 이러한 것은 판사와 검사의 업무와 꼭 마찬가지로 진정한 법률 사무인 것입니다. 규범적 규율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는 자녀를 위해 규칙을 만들고 해석하며 집행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들을 법률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가들은 규범적 규율의 전문가들이며 전문 직업의 구성원입니다. 전문 직업이란 전문적인 지식의 전통과 특별한 훈련 여건, 엄격하고도 분명한 가입 시점, 독립성과 자율주제를 확보하는 메커니즘 등을 보유한 집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률 전문 직업의 성장을 설명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규범적 규율의 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요인들뿐 아니라 이들 새로운 업무가 법률 전문가들에게 주어지도록 할 수도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미국에서의 법률 전문 직업의 급속한 성장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특유한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들은 가족이나 학교와 같은 사회적 통제를 위한 비법적인 기관이 권위를 상실하면서 법적 통제가 그 기능을 떠맡아야 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부모나 학교 선생님들이 더 이상 전과 같이 그들의 자식이나 학생들의 버릇을 잘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범죄, 더 많은 경찰, 그리고 더 많은 형사재판과 더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의 문제점은 그것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법률 서비스와 법률 전문 직업의 성장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설명해 줄 뿐이라는 점입니다. 법률 서비스의 증가는 대부분 회사나 정부기관과 같은 대규모 조직과 관련된 것이었고 형사법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네 가지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별 국가 간에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 변호사의 수가 미국이나 유럽에서와 같이 많아지는 현상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수에 관련이 있는 주된 요인들의 일부는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에서든 유사합니다. 따라서 법과 법률 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네 가지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추세를 지적하는 것은 유용할 것입니다. 첫째, 국제화의 심화. 첫 번째 추세는 세계화 현상입니다. 국경을 넘는 교류의 증가는 일부 영역의 법률 전문 직업의 성장과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예컨대
수출과 수입이 미국의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에 10.5%에서 1985년엔 23.3%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관계에 대한 규범적 규율의 수요도 그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즉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국제거래 및 금융과 관련한 법률가의 업무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국제거래 업무는 미국의 대형 법률 회사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한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1989년 현재 미국의 250개 대형 법률 회사들은 180개의 해외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는 불과 4년 전인 1985년의 수치에서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베이커 앤 맥킨지라는 법률 사무소는 전 세계 34개국에 걸쳐 1,784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4년까지 미국 변호사들 중에서 국제 법률 실무에 종사한 숫자는 2,000명에 이릅니다. 미국 상무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미국이 1994년 수출한 법률 서비스의 규모는 거의 16억 달러, 수입 규모는 4억 2,800만 달러에 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경을 넘는 인력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이 민법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업무 분야가 됐습니다. 이제 왜 국제거래와 법률가의 업무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컨대 닐이란 사람이 대형 유통체인 사업체인 루덴슈타인 회사의 사장으로 한국의 전자완구 제조업자인 송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기로 했다고 가정합시다. Song Enterprises, a Korean manufacturer of electronic toys. Now, even more than when dealing with other 닐 persons in the 씨는 United 국내 States, 기업이지만 Neil feels the need 멀리 for 떨어진 지역에 있는 an 기업과 expert 거래할 때보다는 specialized ordering 자기 of the 회사와 rights 외국 and 회사인 duties 송 between 주식회사 his 사이의 firm 권리 and 의무 this 관계를 foreign supplier. 구체적으로 정리해 줄 수 There is, 있는 after all, a 전문가의 difference 필요성을 in language 보다 크게 느낄 and in 것입니다. legal systems. 여하튼 이러한 He may 국제 not know 거래에는 song 언어의 as well 차이와 as he knows, 법적인 제도의 차이가 his 존재합니다. business, acquaintances in Cambridge. 아마도 닐 씨는 Cannot affect 송 Song's 씨를 recommended 자신의 고향인 reputation 캠브리지 시의 among 다른 his peers. 사업가만큼은 잘 알지 못할 There may be 것입니다. different business customs, 그는 송 씨의 different 우인들 different 사이에서의 understandings 평판에 as to 영향을 what 줄 to be 수도 done. 없습니다. Therefore, 나아가 he wants 상관습이나 everything 묵시적 with all the 이해가 서로 다를 expectations 수도 to be 있습니다. clear and explicit. 따라서 그는 나중에 실망하게 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기대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두길 원합니다. 그는 거래 관계의 조건들을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상호 이해 가능하도록 확실히 만들어 두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그는 법률 사무소로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가들이야말로 규범적 규율, 즉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의 협상과 작성에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법률가들이 그들의 경험과 오랜 전통을 토대로 예상되는 각종의 법적 문제점들의 처리 방안을 계약에 명시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법률가가 일반인들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문제들을 사전에 검토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사업관계를 매끄럽게 해주기도 하는 기본적 양해사항의 공통적 핵심이 국경을 넘어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법률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닐 씨 같은 사업가는 이제 본국에서도 예전처럼 비공식적인 사업관계에 의존하거나 상업적 비행에 대한 비법률적 제재, 예컨대 같이 회원으로 있는 클럽의 다른 회원들에게 송 씨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의 뜻을 전달하는 것에 의존하기는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닐 씨는 팔로알토나 오스틴과 같은 다른 시에 소재하는 완구 제조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비슷하게 법률가의 필요를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화라고 하는 현상은 인식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지만 그리고 그것이 왜 법률 업무의 증가를 가져오는지도 알기 쉽습니다만 더욱 커다란 사회 변화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 간의 교류가 증대함에 따라 명시적이고 전문적인 규범적 규율에 대한 수요, 즉 법률가에 대한 수요가 증대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극동이나 동남아시아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국제교역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의 성장이 그간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1960년도에 수출이 미국 달러로 환산해 겨우 3,300만 달러이던 것이 1994년엔 960억 불로 깜짝 놀랄 만큼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수입 역시 엄청나게 증가해서 3억 4,300만 달러이던 것이 1,020억 달러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법률가의 수를 증가하라는 압력과 그간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에 대한 인위적인 제한을 완화하라는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1970년부터 1990년 사이에 한국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49명에서 29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어느 면으로는 이는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지원자의 수와 비교하면 매우 작은 숫자이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에 비하면 저와 같은 외부인이 보기에 턱없이 작은 숫자입니다. 법의 성장을 결과하는 두 번째 사회적 추세는 다소 덜 두드러집니다. 사회의 부의 점차적인 증가가 그것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필요를 해결하고 나면 그 전에 소홀히 했던 부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게 됩니다. 갑자기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의사로부터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다 많이 원하게 됩니다. 또한 보다 깨끗한 환경을 원하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마련하는 제도는 필연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는 사람과 단체들 사이에 정교한 관계를 전제하게 됩니다. 그러한 관계는 규칙에 의해 형성될 수밖에 없지만 필요한 규칙을 종래의 사회관습, 종교적 전통 또는 시장의 법칙에서 모두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법률가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오늘날 인간관계의 규범적 규율에 관한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1인당 소득과 부의 수준이 급상승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날 무렵 사람들의 새로운 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됨에 따라 특정한 분야에서 정부 규제가 갑자기 크게 증대됐습니다.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보건과 환경 분야에서 법은 정말로 괄목하게 증대됐습니다. 몇 가지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진보주의가 풍미했던 금세기 초반, 미국 연방의회는 보건과 소비자 안전에 관한 5개의 새로운 연방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뉴딜 시대였던 1930년대에는 11개가 있었습니다. 1964년부터 1979년 사이 소위 제3의 물결 시대에는 62개였습니다. 에너지와 환경을 규제하는 법률의 숫자 역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진보주의 시대에 2개, 뉴딜 시대에 5개, 제3의 물결 시대에는 32개입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제3의 물결 시대에 제정된 새로운 법률들은 훨씬 더 복잡해졌고 이를 준수하는 데에도 훨씬 많은 비용이 들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실제로는 매우 불완전한 경우가 많지만 현대 사회에 서로이 등장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 저는 보스턴 글로브라는 신문에서 맨주의 페놉스콧 강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5년 전까지만 해도 그 강은 아무도 접근하기를 꺼리는 오염된 시궁창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름 주말이면 가족들이 아름다운 그곳 강변에서 소풍, 수영, 낚시 등을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와 엄격한 법 규정이 바로 이런 변화를 가능케 했습니다. 잠시 저는 이러한 성과가 단지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감상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는 우연히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는 루마니아와 같이 환경 규제가 거의 없는 동구권 국가의 산업공해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담은 사진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더러운 하늘, 시커먼 건물, 죽은 나무, 숨이 막혀하는 노동자들, 단가루 투성의 어린이들. 저는 그 아이들도 나의 아이들처럼 깨끗한 강가에 앉아 연어들이 헤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그리고 전 생각했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좋지 않다. 그러나 과소의 규제는 훨씬 더 나쁠 수도 있다. 제3의 물결 시대 미국 정부의 규제는 제2의 물결, 즉 뉴딜 시대의 법이 다루던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딜 시대의 법률은 노사관계, 증권시장, 금융기관, 그리고 공익사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뉴딜은 일자리, 돈, 그리고 문명 생활의 기본적인 필수 사항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3의 물결 시대에는 문명 생활의 기본적인 품위 사항, 즉 수준 높은 의료 혜택, 깨끗한 환경, 노후의 복지 향상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까지도 법제도가 수용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사고방식은 보다 부유한 사회가 돼서야 비로소 채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자면 이러한 경험이 극동이나 동남아시아에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나라들은 미국보다는 후발주자로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직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도 물가로 표시된 GDP 수준이 1964년엔 19조 5,490억 원이었던 것이 1993년에는 217조 2,390억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처럼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지속하게 되면 새로운 사회적 목표를 향한 요구가 생겨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새로운 시책과 사회적 난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법률가의 업무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법률 전문 직업의 규모에 영향을 주는 세 번째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 정부 조직, 대학과 같은 규모가 크며 복잡한 공식적인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추세가 법률가의 수와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다 많은 경제 활동이 거대한 공식적인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라면 비전문가에게 맡기기보다는 법률가에게 규범적 규율을 맡기는 편이 더 나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는 법률가가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충분히 커진 일정한 시점을 지나게 되면 규범적 규율의 전문가, 즉 법률가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면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김이란 사람이 트럭을 이용해 개인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라는 사람은 개인 사업으로 자동차 수리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트럭의 수리가 필요한 때에는 이 씨에게 가서 수리를 하고 요금을 치릅니다. 김 씨와 이 씨는 그들 사이의 관계 정립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법률가를 이용하거나 법률가가 작성한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때때로 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견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가를 이용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관계에 규범적 규율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한 규율은 많습니다. 그러나 김 씨와 이 씨는 서로 아는 사이이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며 바로 물어보고 불만을 표시하며 수정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혼자서 관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경제에서 이와 같은 1대1의 거래가 수천 건이 행해진다 해도 법률가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별로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관계의 규범적 규율은 대부분 비전문가들이 다른 업무에 부수해서 행할 것입니다. 반면에 조시전력이란 회사가 자신의 발전 시설에 석탄을 운반할 목적으로 영무운송이란 회사의 특수 선박을 건조해 임대할 것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 거래는 수백만 달러와 양쪽에 수천 명의 근로자 그리고 무수한 불확실성과 우연성이 수반되는 거래입니다. 조시전력과 영무운송의 최고 경영자들은 이러한 무수한 우발적인 사태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들의 합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고 각자의 권리 의무 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복잡한 계약의 협상과 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가를 찾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 전문가의 시간당 보수가 거래에 관여하는 임원들의 시간당 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용은 거래의 전체 가치에 비해서 매우 작은 반면에 기대를 안정시키고 사후에 오해, 갈등, 분쟁 해결이라는 거래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이익은 엄청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에서 보는 것처럼 법률가의 업무는 거래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복지를 증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가의 일이 제로섬 게임에서 일방을 돕는 것에 불과하다거나 심지어는 기생충적이고 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규범적 규율은 사람들을 보다 나은 상태로 이끄는 경우가 많고 복지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간과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역사적인 변화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200여 년 전 식민지 시대에는 미국인들은 대부분 가정 농장에서 일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아주 소규모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사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미국 인구의 상당한 부분이 대규모 조직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기업 수익의 89%를 회사가 차지했으며 대기업들의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컸습니다. 회사를 비롯한 공식적인 조직의 오랜 성장기를 통해서 법률가들의 수와 중요성은 증대됐습니다. 실로 지난 30년간 법률 서비스의 증대는 대부분 개인에 관해서가 아니라 회사에 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Once again, the U.S. experience may be a precursor to processes 다시금 미국의 경험은 오늘날 경제가 급속도로 현대화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일어날 비슷한 과정의 전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조차도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그리고 민간 기업으로 대이동을 하게 됨에 따라 법률가가 보다 많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few years ago, it had gone all the way up to 90,000 lawyers, which is a more rapid rate of increase than ever happened in the United States. And perhaps we'll see more. Finally, fourth trend is this, that 네 번째로 중요한 추세는 일부의 국가들에만 존재합니다. 인구의 다양성의 와 부분 집단 사이의 관계의 변화가 그것입니다. 다시금 미국의 경험은 그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법률 전문 직업의 성장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인구에는 커다란 인구 구성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 다수의 소수 인종 집단에서 출생률과 이민율이 백인 다수 집단의 증가율을 앞질렀습니다. Groups in the U.S. have outstripped the rates of increase of the white majority. So that by 1990, about 20% of the population. 1990년까지는 인구가 약 20%가 비백인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성장의 25%는 이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변화했습니다. 보다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가구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결혼은 보다 늦어지고 이혼은 잦아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한 쌍이 이끄는 가구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인구의 중간치는 보다 높아졌고 나이 든 근로자가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강력한 세력이 됐습니다. 집단의 규모와 지위의 이러한 모든 변화는 필연적으로 집단 간의 갈등과 그들 사이의 적절한 관계에 관한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그 변화가 빠르고 클수록 불확실성과 마찰은 더 큽니다. 이것은 다시 규범적 규율에 대한 수요를 높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수요는 흔히 법과 법률가에 의존함으로써 충족됩니다. 인권, 특히 소수 지위, 성, 연령을 근거로 한 근로관계, 주택, 기타 문맥에서의 차별에 관한 규칙에 관한 법과 법률 업무가 번창해 왔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낙태권 등에 관한 법률 업무도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분명히 인구 구성의 변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법률 전문 직업의 성장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의 관심은 규범적 규율에 대한 수요, 그리하여 법과 법률가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일정한 장기적인 추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네 가지 추세에 주목했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전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화와 다른 형태의 상호관계의 증대, 부의 수준의 향상, 공식적인 조직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증대, 인구의 다양성의 심화. 각 경우에 저는 왜 그 추세와 특정의 법 및 법률 실무의 성장과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를 보이려고 했습니다. 제 설명은 각각 이러한 추세로부터 생겨난 법률 사무가 원칙적으로 가치를 증대시키는 서비스이고 기생충적이거나 무의미한 활동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추세들은 법률 사무의 성장의 다른 원인들과는 달리 이미 비교적 다수의 법률가를 갖고 있는 미국과 독일 같은 나라 이외의 다수 국가들에서도 현재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법률 산업과 법률 전문 직업이 한국과 아시아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법학 교육에 주는 시사는 어떠한 것일까요? 저는 5가지의 주된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 저는 하버드 로스쿨에서의 저희의 경험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법률 전문 직업의 성장이 가져올 한 가지 영향은 분명합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법대에 진학하고자 할 것이고 그들을 가르칠 교수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법대에 등록된 학생 수가 1985년 3만 247명에서 1993년에 6만 1,39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970년대 미국 경험과 같고 사법시험에서의 낮은 합격률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의 영향은 보다 덜 분명합니다. 그것은 법대가 제공하는 교과목의 수와 종류의 증대입니다. 제 선임자 중에 한 사람인 하버드 로우 스쿨의 그리스월드 학장은 1946년 학장직을 맡았을 당시 2학년과 3학년의 선택 과목 수가 약 16개에 불과했다고 수뢰했습니다. 현재 그 수는 200개를 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새로운 교육 과목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과거엔 존재하지 않았거나 법적인 요소가 너무 적어서 별개의 과목으로 될 수 없었던 과목들입니다. 이처럼 하버드 로스쿨의 강의 과목은 복잡한 법적 규제의 성장에 부응해 왔습니다. 법적인 지평의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요 분야의 변화를 따라잡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과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국제무역과 투자, 의료 규제, 이민법, 환경법, 국제조세, 이시의 조직운영과 경제법, 또한 법률가에 필요한 다양한 기법을 가르치는 쪽으로의 변화도 진행됐습니다. 임상법학 교육이 바로 그 예입니다. 제가 법대생이던 시절인 1969년에서 72년 사이에는 거의 아무도 실제 고객을 상대로 임상실습을 해서 학점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했습니다. 이제 졸업생들의 절반가량이 그러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는 조직상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대형 법률 사무소와 같은 임상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년 180명의 학생이 가족법, 가정 내 폭력, 주거 관련법, 사회보장법 등의 분야에서 2,500명이 넘는 빈곤층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정식의 교과 과정에 편입시키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도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종류의 교수를 더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린 훨씬 다양한 지식을 갖춘 교수진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에는 새롭고 전문적인 분야들에 대한 수요는 흔히 강사나 객원 교수를 채용함으로써 충족했습니다만 이제 적어도 12인의 전임 교수 요원을 추가하는 과정에 있고 새로운 분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과 법률가의 성장해 주는 세 번째 시사는 교육과 연구가 보다 학제적이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최근에 성장한 법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종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환경법과 같이 복잡한 규제 장치에 관한 것이고 그러한 분야에서 일하는 법률가들은 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행정기관에 영향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유권적인 자료를 찾아 그 의미에 대해서 파헤치는 공식적인 법적 분석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가는 아울러 규칙이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법률가가 경제학이나 정치학과 같은 다른 분야를 공부했으면 보다 잘 처리할 수 있는 사회 정책적인 문제에 접하게 됩니다. 하버드 로스쿨에서는 학제적인 작업이 탄탄히 뿌리내리고 있으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임 교수 71명 중에서 약 12명이 저희 법경제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들 중 5명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 3명은 법학 학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미국 내 어느 프로그램보다도 인류 법대에서 가르치는 법 경제학자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교수진의 다른 구성원들은 법학 학위 외에도 철학이나 역사의 박사 학위 또는 경영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리학 전문가도 있습니다. 최근엔 법적 규제 실증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We cannot let the economists do this by themselves without having lawyers at their sides telling them how things actually work. So, and besides this, we found it necessary. 우리는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등 하버드 대학 내 다른 대학이나 학과의 교수들과의 공동 강의와 협동 연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학 본부 자체도 전문 직업 윤리, 환경연구, 보건정책 등의 분야에서 협동을 권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각 분야에서 대학 전체 차원의 프로그램을 조직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학 교수와 법대생들이 단지 법률 서적만을 읽었던 시절에서 멀리 떠나왔습니다. 성장의 네 번째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도가 크고 복잡하며 다수의 특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면 법대는 교육과 연구에서 보다 특수한 프로그램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Well, I'm looking at the professor who is the director of one of them, one of the oldest, 40 years old, the East Asian Legal Studies program. And there are maybe 12 other professors who are like him with their 미국 내 인류 법대 중에서 하버드는 가장 많고 다양한 특수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That's a world of its own. Each has a tenured professor heading it up, and our list includes a program on East Asian legal studies, as I mentioned, which brings in visiting scholars. 이들 각 소제국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종신직 교수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Brown bag lunches and papers being given every week. Very distinguished visiting faculty like Dean Song will come and teach special courses in Korean law, Islamic law, you name it. Well, not in that program. 우리는 다음에 열거하는 각 분야의 교육과 연구의 정식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We also have a program in European law, Islamic legal studies now. 한국법을 포함한 동아시아법, 유럽법, 이슬람법, 인권, 조세와 재정정책, 국제조세, 국제금융, 법경제학, 법제사, 법률 전문직업, 협상, ADR. And I mentioned the big law and economics program. There's also a program in legal history, the legal profession,
and a very large program in negoti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hich is popular among practicing lawyers. So there are lots of special sub-enterprises in the law school now, and that is because there's so much out there in law practice. It's part of the growth of the system. The legal system is not just bigger, it's more articulated, more complex, more diverse. And finally, the fifth implication of the growth of 다섯 law 번째 practice 시사점은 다음과 in the 같습니다. profession is that as it becomes more global and multinational, 법률 실무가 보다 국제화되고 다국적화됨에 따라 일부 주요 법대는 학생 구성, 교수진, 교과 과정의 면에서 훨씬 더 국제화될 것입니다. We're beginning to see global law schools. And we're beginning to see that for quite a while. 하버드 로스쿨의 가장 뚜렷한 장기적 경향은 국제 외국 비교법 연구의 성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법대가 언제나 장기였던 것이지만 그 활동은 최근 수년간 극적으로 증대했습니다. Foreign, comparative, or international law topics, and that's something that we've been good at, but it's been increasing greatly. So just during my 저희 학장 임기 동안 교수진에 영입한 사람들은 국제공법, 국제조세, 이유법, 이슬람법의 미국 최고권이자 그리고 우리의 저명한 중국법 전문가인 알포드 교수 등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는 국제금융, 유럽법, 이슬람법의 프로그램들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개도국의 정부 관리들의 연수를 위한 국제조세 프로그램의 교과 과정을 완전히 한 차원 높였습니다. 아울러 동아시아법 프로그램의 한국법 프로그램을 부설함으로써 훨씬 더 활발하고 야심찬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대학원 의 규모를 차츰 늘려서 이제는 60여 개국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 JD 과정에서도 외국에서 갈수록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우리 대학이 장차 25년 동안 추구해야 할 최선의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수립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의견은 다양합니다만 거의 전원이 주요 정책 중 하나가 하버드 로스쿨이 지금보다도 더 세계적인 법대가 될 수 있도록 국제 연구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보다 많은 외국 학생과 방문 연구원을 받는 세계화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송 교수님. 강연 내용을 들어보면 미국 내의 법률가들은 숫자적으로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률가의 수는 어느 정도며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을 선진국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국과 미국의 현상만 간단히 비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판사가 지금 현재 아주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판사가 1,300명 남짓, 검사가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변호사가 뭐 한 5,000명 정도, 이 정도의 이 법조인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80만 명 정도의 법관과 검사와 변호사들이 각계각층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수백 개의 법과대학에서 많은 수의 학생들을 졸업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추후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면 다 법률가로서 제 몫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대량 생산이 됐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험이 있어서 그거를 통과하는 사람의 수가 지금까지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불과 몇천 명의 법조인이 활약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비가 됩니다. 네, 엄청난 차이가 있군요. 네. 우리의 개념에서 보면 법률가는 일반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연에 보면
앞으로 세계화가 될 경우 법률가의 업무가 폭주하고 다양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과연 그렇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시험을 통해서 그걸 합격해가지고 법조계로 들어오는 사람 수를 수십 년 동안 통제를 해온 결과 지금 숫자가 그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법적 독점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데 실제 사회에 들여다보면 그 법률적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가의 수가 그렇게 적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그 변호사나 법관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많은 수의 유사 법률 직종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법무사도 그 하나요. 뭐 여러 가지 그 참 또 별도의 사자 붙은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게 그렇지 않고 전부 이론화돼 있어서 그 변호사 수십만의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법률 사무를 각종 것들을 전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나라도 그 변호사나 기타 법률가의 수가 좀 늘고 이 사람들이 세상이 자꾸 변화해가지고 새로운 분야가 등장을 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공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또 이들이 지금 종래에 그냥 몇 가지 분야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법률 업무에 널리 종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추세가 그렇다면 외부에서의 압력과 변화에 맞추어 현재의 법학 교육도 맞춰가지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법학 교육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법학 교육은 조금 교육은 학교에서 법학자들만이 하고 실무에 나가서 그 실무를 담당하는 판사든지 검사든지 변호사든지 간에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그 뭐 사법부나 검찰 혹은 변호사회의 업무다. 그래서 실무와 학계가 그 이론화되지 못하고 각각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당장은 교육 제도와 시험 제도와 그 훈련 제도가 이것이 모두 관계자들에 의해서 그 일사불란하게 협동적인 태세로 그 개선과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두 관계자가 중지를 모아야 되고 그에 대한 그 정책 당국자의 그 대폭적인 투자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1세기 세계화를 맞이하여 우리 법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과제는 사실은 우리가 우선 OECD 말씀하셨습니다마는 WTO, OECD에 가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국경이 별 의미가 없고 세계 무대에서 같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계 무대에서 같이 뛰는 것 중에 그냥 예를 들면 뭐 통상 관계가 아마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국제 통상이나 거래 문제에 그 전문가들이 나와야 되는데 경제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법률 전문가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세계화와 국제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조가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가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송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